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인플레이션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스태그플레이션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방송 활동을 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용어로 쓰지만은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다 쓸 거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예상대로 지금 대부분의 그 시장 참여자들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공통점은 물가 상승이죠, 그죠? 인플레이션이란 말 자체가 물가 상승인데,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불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 불황의 정도가 이제 어느 것이냐가 또 중요한데, 김영희 교수님처럼 미국 경제가 내년에 망가진다 하면 그건 대단히 복잡해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내년에도 2, 3% 성장한다고 보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이 아니에요. 원래 연초 대비 한 3% 올랐는데, 이 상태가 뭐 한 5, 6개월만 유지가 되더라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물가가 안정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환율 덕택에 최소한도로 뭐 1.5% 정도는 물가가 안정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면 3%에 들어간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렇다 하면 성장률 2, 3%에 물가 한 3%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 주장하시는 경제 패널이나 정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그죠? 근데 제 포유 한일연구소는 앞에서 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미국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3년 동안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관계, 그리고 S&P 500 지수 관계를 설명하면서 3년 동안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3년 동안 금리 인상을 한 마지막에는 오히려 시장금리는 내리더라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걸 확인을 했었으면 이 오늘 설명과 같이 그 연계시켜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금리와 물가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가 관계 있는 것은 시장금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물가를 가지고는 시장금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그나마 좀 더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요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유튜브 공간에서 뭐 찾아보다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와 닿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무지와,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잘못하는 거와 그 신용, 쉽게 하면 신용 쓰는 거죠. 대출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만나면 깡통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깡통 계좌만 남는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이제 와닿는 말씀 같아서 오늘 이쪽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권 전문가들은 평소에는 365일 올라간다는 논리만 펴잖아요. 우량주도 올라가고 별 볼 일 없는 무늬만 성장주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그 물가 상승률과 시장금리 관계,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관계, 또 연초에 환율과 통화량과의 관계,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우리 연구소 의견보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 공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지금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할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부터 이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중심으로 그 머리 청소한다 하나? 그래서 벽지에서 얘기하면 쉬운데 머리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 인터넷 용어로 하면 포맷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포맷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관계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물가 상승률과 시장금리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는데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더욱더 이해가 안 되고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환율이 더 큰데 기준금리 0.25% 그건 효과가 별로다 이거지. 차라리 시장금리를 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올라갈 수 있으니 그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무리와 신용, 뭐 대부분 대출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용이 남으면 나중에 깡통밖에 안 남는다. 이것도 정권 전문가들 덕택에 아니면 경제 패널들 덕택에 여러분이 깡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어느 뭐 유명 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와닿아가지고 제가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올해는 뭐 5% 정도 성장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6%죠. 6%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한 5% 정도 성장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원래 성장 6%는 IMF가 최근에 한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 앞에 성장률 3분기까지는 반영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분기 정도는 좀 오차가 생겨도 6% 성장한다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5% 정도면 이제 한 1분기 남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연평균으로 보면 조금 올라가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내지는 연말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 안 되겠느냐, 5%대. 그렇다 하면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근데 내년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래보다는 안정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잖아요. 포유 환율 연구소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 가격이 한 3% 정도 올랐으니까 아직도 뭐 그래도 94가 안 됐어요. 지난 금요일 날짜로 인덱스 기준으로 95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95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뭐 미국의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그 수입하는 측면에서 미국은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해갔으니까 그럼 수입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수입액은 미국 GDP의 12%지만은 그러나 인덱스 가격이 3%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 앞 시간에 또 대량 수입을 하면 가격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1.5%는 원래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끝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미 한 8분 행성, 9분 행성까지는 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 그 이유는 그래 높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그 소비자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클까? 라고 하면서 제가 3% 정도 예상을 해요. 저희들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미국의 내년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에 가까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와 결국 이제 주가 지수 관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리 관계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높다고 보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브라질하고 비교를 하나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만 그래도 기간이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간 그죠? 15년부터 18년까지 미국도 그때 인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 그 비슷할 거다 싶어 가지고 시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와 주가 지수 관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관계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브라질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완전히 엉뚱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 싶어서 브라질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브라질의 경우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뭐 또 이것도 한 3년이네요. 알고 보면 말이니까 2015년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한 3년 올릴 건데 내년에는 저희들은 안 올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가는 오를 거고 시장금리도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본 거죠. 물가는 이제 반영하거든요. 시장금리가 물가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하고 그 주가지수 관계를 보니 브라질은 주가지수를 우리 코스피 지수에 해당되는 게 보베스파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접근해보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한 6.5% 올랐어요. 근데 15년 말에 주가 지수는 43,000선이고, 근데 2016년에는 물가가 8.7% 엄청 올랐죠. 이때 또 브라질 레알 가치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 주가 지수도 보니까 상당히 올랐어요. 그 물가 상승률 빼고도 14, 5%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17년에는 또 안정됐어요. 원래 물가도 직전 연도에 많이 오르면 좀 안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소비도 줄어들고, 그렇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됐던 원자재 가격도 소비가 줄어들면 또 안정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 물가가 안정되면 그때 또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약 한 20% 올랐더라고요. 2016년 대비 2017년 주가가 2018년에도 이제 물가 안정이 브라질 입장에서는 3%대가 안정이지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7, 8%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리하면, 자, 인플레이션은 정도가 중요하다. 베네수엘라처럼 1년에 막 100% 오르고 또 20% 이상 오르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5% 정도 상승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에너지 가격이 한 40% 올랐는데 행제를 한 집단은 어디입니까? 정유회사고 석유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주가가 많이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가 상승이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정도가 중요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놓은 이유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물가 상승률도 안정되고 또 성장도 IMF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어느 정도 IMF 의견에 동조합니다. 다만 수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내년에 저희들은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조금 소극적으로 봅니다. 소극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2, 3%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기준금리는 내년에도 인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르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되고 긴축 효과도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 인상해가지고 심리적인 영향까지는 줄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심리조차도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경제 패널들하고 정권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강조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최고 무기인데 그걸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설사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해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얘기하면서 마치 엄청난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금리 자유화 시대 이전에는 엄청난 무기죠. 그게. 그러나 금리가 자유화되고 시장금리가 중시되는 오늘날은 그렇게 큰 무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